제2세션은 신북방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국립외교원에서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그 소련 지역에 대한 연구와 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이 세션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오늘의 그 정책 포럼이 매우 시적절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영 그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출범 그 2주년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2년 동안 추진되어 온 그 신북방 정책의 성과를 평가를 하면서 향후의 어떤 과제를 논하고 그리고 그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어떤 방안들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하고 돌아오신 지 지금 딱 2주째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얻어낸 여러 어떤 성과들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할 때 어떤 그 북방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이 지금 플로어에 계신 여러 어떤 그 분들을 모시고서 논의를 해보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어떤 그 목표이고 따라서 이 그 세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현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립외교원의 이효영입니다. 저는 경제통상연구부에서 경제통상 관련된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 이번 정부의 신북방 정책의 출범과 함께 북방 정책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그 준비한 발제는 추진 배경과 목적을 통해서 신북방 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재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신북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교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보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신북방 정책의 추진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대략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신북방 정책은 그 결국은 우리나라가 한반도라는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데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륙 지향의 지경학적 정책이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 그 교통, 물류, 에너지, 인프라 연계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연계를 통해서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대륙 진출 전략이라고 특징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축이라는 그 목표를 이제 우리 정부가 추구를 하고 있는데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한반도 유라시아 벨트를 구축을 해서 이것을 우리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남방 국가들 우리가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남방 정책과 연계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유라시아 지역에도 공동 번영을 기여하는 것이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이라고 꼽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국정 과제의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번영의 축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그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이 형성을 위해서 두 개의 축을 그 형성하고 있는데 하나는 평화의 축과 번영의 축입니다. 이 평화의 축은 그 동북아 평화 협력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간략하게 말하면은 대립과 갈등의 역내 구도를 대화와 협력의 질서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제로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를 설립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다자 평화 안보 체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축 말고 아까 말씀드린 번영의 축
중에 하나는 신남방 정책이고 하나는 신북방 정책인데, 신북방 정책은 그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등의 유라시아 국가들과 교통, 물류,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연계성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이를 통해서 경제 발전도 증진시키고 역외 지역과의 경제 교류를 통한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신북방 정책의 그 본질 내지는 목적을 꼽아보자면 핵심 협력 파트너인 러시아와 실질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과거에는 그 우리의 북방 정책이 남북 관계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그 성과를 많이 달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남북러라는 삼각협력 구도 하에서 추진을 해왔었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 정부의 신북방 정책은 이런 그 남북러의 그 삼각협력 구도에서 그 벗어나서 한러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관계 개선 속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로 전환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가 나인브리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개 협력 분야,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 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이 9개 분야에 있어서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와의 실질적인 그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최근에는 그 러시아와의 혁신 협력, 특히 혁신 플랫폼 구축 또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있어서 협력 내용으로 그 협력 분야를 확대를 해서 실제로 북방 지역을 추구함에 있어서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서부가 포함되어 있는 그 서부 권역 에 대해서 그 러시아를 선진국으로 인식을 하고 러시아의 기술력이나 원천 기술력 이런 것들과의 협력을 위해서 선진국 간 협력 구도로 할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이 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 우리가 신북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위협적인 어려운 상황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앞으로 계속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실 이제 우리 신북방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인브리지 전략은 대러 제재가 지속되는 한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우리의 신북방 정책의 협력 파트너로서 외교적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내적인 역량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역시도 러시아의 경제적 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큰 위협 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향후 신북방 정책의 외교 전략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그 제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이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1대1로를 통한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북방과 신남방 정책을 이 접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중국의 1대1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중국과 전략적으로 제휴를 통해서 신북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중견국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중견국으로서 입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CO와 같은 그런 다자 협력 기구나 그 한일러 또는 남북러와 같은 소다자주의 협력을 통한 중견국 외교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협력 대상국의 경제 여건에 협력 수요에 맞춘 경제 외교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여개국 간 경쟁에서 한국의 지경학적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급변하는 국제 질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보다 한미, 한중 관계에 있어서 정경분리 원칙 하에 국익 중심의 외교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발표자로 이 홍한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홍완석입니다. 신북방 정책에 추구하는 지정 전략적 함의에 초점을 맞춰서 저의 작은 생각을 한번 차분하게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대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외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신북방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그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북방 정책의 목적이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특정한 제도라든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 내지는 변화된 환경을 능동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지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제문의 주제를 신북방 정책의 다중적 함의에 대한 해석이라고 그렇게 잡았고요. 특히 오늘 제가 관심을 두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신북방 정책의 지정 전략적 함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신북방 정책은 크게 네 가지 측면, 네 가지 맥락의 지정학적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신대륙주의 질서에 대한 능동적인 조응으로서의 신북방 정책입니다. 잘 아시듯이 신대륙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켄트 콜드 교수가 냉전 종식 이후에 유라시아 한복판에서 전개되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지정학적 동학의 양상을 포착을 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한 새롭게 만들어낸 신조어인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유라시아 대륙 세력들은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되는 해양 세력이 압도되어서 길을 못 펴고 맥을 못 추어 왔었습니다. 그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과 같은 이런 유라시아의 대륙 국가들이 냉전 종식 이후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신흥 경제 대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이들이 21세기에 접어들어서서는 세계 무역과 투자 발전의 기관체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남북에서 각계약진을 해오던 이 북방의 신흥 경제 대국들이 에너지라든가 물류 또 무역을 매개로 해서 서로 간의 통합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유라시아 대륙이 과거와는 다르게 정치 경제적으로 점점 더 응집되어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적 현상을 예리하게 관찰한 켄트 콜드 교수는 이런 현상을 신대륙주의 질서의 태동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1대1로라든가 러시아 유라시아 경제연합 또 상하이 협력기구와 같은 이런 조직들이 현재 신대륙주의 질서를 추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도 북방에서 발원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외면할 수도 없고 또 이로부터 소외되어서도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다층적 수준의 협력 강화의 의지를 외교적 합법으로 표현한 신북방 정책도 신대륙주의 질서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북방 정책은 신대륙주의 추세에 대한 적극적인 조응이자 산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북방 정책이 갖는 지정학적 의미는 국가적 운비의 기회의창으로서의 신북방 정책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이 뿜어내는 거대한 경제적 역동성은 우리 한국의 이목과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북방 지역이 우리 한국의 새로운 경제 블루오션이기도 하지만 사실 북방은 그 이상의 더 많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서 절감을 했듯이 이 북방 지역은 우리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에 종속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하는 대한시장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크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북방은 우리 한국 한류의 확산이라든가 또 잃어버린 대륙적 정체성 회복, 해외 청년 일자리의 창출, 해외 식량기지 개척 등과 관련해서도 우리 한국에게 많은 기회의 창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신북방 정책이 갖는 세 번째 의미는 한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의 신북방 정책입니다. 큰 흐름, 거시적인 맥락에서 볼 때 신북방 정책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 2.0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아시듯이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은 말하자면 해양 중심 국가 발전 전략을 통해서 민주화와 함께 세계 무역 10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커다란 경제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북방 정책은 차용된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적 지향점이 해양보다는 대륙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북방 정책은 대륙의 경제적 역동성에 주목을 해서 해륙 균형 제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의 전환의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신북방 정책이 갖는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탈외세 지향의 주체적 대정책으로서의 신북방 정책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정치적 행위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일종의 외교적 표식 전환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신대륙주의 질서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독자적인 또는 주도적인 게임 참가자가 되겠다는 그런 야망의 발로로서의 외교적 표현이라 해도 무리한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북방 정책은 한반도 분단의 고통을 우리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의 시선과 압력을 끊임없이 의식해야만 하는 그런 숨막히는 세계관을 과감히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또 신북방 정책의 이면에는 중국의 경제 울타리에도 갇혀 있지 않고 미국의 안보 우산에도 무한정 편승하지 않겠다는 그런 단단한 각오도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조치 노력이 그런 경향을 잘 반영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대한민국의 국가적 염원을 외교정책 용기에 담아서 첨예한 것이 신북방 정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북방 정책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시달리는 지작적 숙명성을 거부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한반도의 분단성을 극복을 하고 대한민국이 자력자강의 유라시아 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21세기 팍스코리아나 시대의 개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대정책 청사지이자 동시에 새로운 대정치적 포지셔닝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도 무리가 아닌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홍 교수께서는 그 신북방 정책의 이 추진 배경과 그리고 추진 환경 그리고 이제 의미에 대해서 아주 그 흥미로우면서도 참신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아쉬운 거는 이러한 그 유라시아 지정 전략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성공적으로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방안이 좀 제시가 없었다 생각이 드는데 이 그 방안 제시에 대해서는 아마 토론 시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패널리스트로 이 백주현 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러시아 관련 일을 해왔고 카자흐스탄의 대사로 3년간 근무한 바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그 대중앙화 외교 전략 또는 경제 협력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 제일 반가웠던 것은 이 신북방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북방 정책은 1990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동국권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경제 영역도 확보를 해나가고 또 북한과의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소위 말해서 보수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북방 정책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 북방을 향한 우리의 여러 가지 안보 또 경제 협력 정책이 어떤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고 보수와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그런 바이팔티잔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주도적인 국가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인데 두 나라는 굉장히 잦은 모임과 정상 간의 모임과 어떤 협력을 위한 협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이 정책 방향을 개혁 개방 쪽으로 선회를 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중앙아시아의 명실공히 두 국가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하는 기대가 커지는 시점에 우리 대통령의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방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오늘 신남방 정책 할 때도 여러 교수님들 또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너무 중상주의적인 입장 또 경제협력인 입장에서만 이 정책의 중심을 보는 데 반해서 문화적인 인문적인 그런 교류 확대를 이번 방문의 중요한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평가하자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이미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에는 이러한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또 그러한 교류를 통해서 양국 간의 국민들 간의 인식도 피상적인 수준에서는 훨씬 심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한국문화원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설치한 문화원 중에 마지막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스타나에 있는 한국문화원, 알마티에 있는 한국교육원,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한국교육원 등은 방문객만 많은 것이 아니라 연중 거의 무휴로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차세대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에 굉장히 열기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화적인 교류가 많이 있어 왔지만 이번에 그런 분야에 포인트를 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던 우리 독립운동가의 유해를 봉안해 온 것도 조금 늦었지만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아시아를 단순하게 우리의 수출 시장 또 투자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인식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토의에도 참여를 하고 하면서 느낀 것은 드디어 이제 중앙아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협력 대상 지역 중에서 아주 유망한 지역으로 떠오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마라톤에서도 제일 중요한 역할은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앙아시아에서는 페이스메이커가 그동안 없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도 우리 외교단 회의에서 가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카리모프 대통령하고 수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즈벡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카자흐에서 그것을 보고 한국과의 투자를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 후에 또 전후에 나온 여러 가지 그 보고서나 건의서를 보면서 제가 하나 기쁘기도 하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에 많은 MOU와 협정이 체결되는데 유독 이번 후속 조치에서는 그런 것을 구체화하고 또 그것을 점검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겠다, 또 마련할 예정이다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사로서 정상회담을 2번이나 치렀는데 그 이후에 어느 경제부처에서도 어느 관련 부처에서도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협조를 당부해 온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도 그러한 점을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이번에
북방경제위원회에서도 그런 페이퍼를 냈고 각 경제부처에서도 후속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꼭 실현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대통령 방문이 이루어져서 그렇기도 하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이 우리의 그런 중요한 파트너로 격상하는 시기에 중앙아시아 그 사무국의 기능이 좀 개편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다가 국제교류재단에 인큐베이팅을 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크지 않고 또 담당하는 인원도 1,000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개편을 해서 제대로 된 기구로 독립을 시키고 그다음에 예산과 인원도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또 공동선언에서 나온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인데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을 공동 연구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 이야기를 꺼내면 카자흐스탄은 핵무기에 대한 오너십이 없고 또 북한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이 비핵화를 하면서 한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세 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이 이미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고 또 우리 전문가들은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의 특징, 핵실험의 특징을 잘 알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카자흐스탄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 내용은 마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는 아까 후속 조치 메커니즘이고요. 또 하나는 이 중앙아시아 지역과 뭐 러시아하고도 비슷하겠습니다만은 협력 사업이 하는 데는 딱 두 글자가 필요합니다. 금융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책은행이라든가 민간은행이 중앙아시아에는 신용 등급이 낮기 때문에 절대 지원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한중앙아 협력은 기대 난망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 발표자로서 이 서동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책 포럼은 아마 그 문재인 정부 집권 2기를 맞아서 대외 정책 틀 중에서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 대한 성과와 과제 그리고 앞으로 아마 어떻게 하면 이 정책을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중점은 성과와 과제 부분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북방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추진 체계는 이미 작년도 북방경제협력위원 2차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큰 틀로 봐서 추진 체계와 운영 측면에서는 이미 다 완비가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을 봐서는 최근에 영내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재편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소위 뭐 투키티드스 함정이라든지 지정학의 귀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든지 아까도 나왔지만 1대1로와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이 상호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변해가는 영내 국제 질서의 어떤 변화상도 우리가 담아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갖고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과연 어떻게 잘 제고해 나가는가 이제 그런 것이 또 과제로 남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또 각 부처 간에 있어서의 정책 조율이라든지 협업 이런 것들도 앞으로의 과제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파트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게 되면 과연 우리 입장에 봤을 때 러시아는 어떤 전략적 유용성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러시아는 일단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건설적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도 정착의
보장자로서의 역할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안전판 구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는 동북아 세력 균형의 한 축으로서 가용 가치가 높은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중요성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대러 목표하고 방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러 간에 있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현재 맺고 있는데 이거를 내실화해 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러 경협 증진이나 공동 번영 창출이라든지 공공 외교를 통한 이해 증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목표로서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 봤을 적에는 한러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전략적 공동 이해를 잘 살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긍정적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용로 러시아를 활용해서 가는 또 함께 가는 그런 정책 대안을 하는 자세가 기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출범 이후에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북방 정책하고 서로 정합을 이룰 수 있는 잘 조화를 이뤄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잘 더 발전해 나가는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신북방 정책하고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라시아 질서 전체가 4차 산업혁명의 이 시대를 맞아갖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추이에 우리도 맞춰갖고 어떻게 조응해 나갈 것인가. 이 변해가는 질서 속에서 과연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정책 국가들 이 국가들은 과연 어떠한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갖고 있을까? 이거를 좀 탐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협력 국가들이 우리 한반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어떤 역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들도 좀 살펴봐야 되고 이제 러시아랑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북방 정책과 신동방 정책의 접점을 찾고 내년도 2020년이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미래 비전으로서 가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 제언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도 나왔는데요. 한쪽에 한 신남방 신북방 되어 있지만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날 신남방 특별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출연된 정책 과제들이 신북방 정책하고도 전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리고 또 두 위원회 간에 있어서의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위원장 간의 미팅 아니면 전문위원, 자문위원들이 서로 교류하는 것도 앞으로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신북방 경제협력위원회를 포함해서 각 위원회들이 많은 민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하고 관련해서 저희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계들 또 일반 국민들 포함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그간에 있었던 노하우하고 경험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시너지 있게 잘 묶어내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로 지금부터는 진정한 한반도 동북아 조금 우리는 좀 넓혀서 유라시아의 번영과 평화가 되는 그런 날을 그런 날들이 잘 구현되도록 기대해 봅니다. 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네 분 발표자들께서 전부 신북방 정책, 이 한러 관계, 한 중화 관계에서 굉장히 애정이 많으신 분들이고 더불어서 또 이 굉장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 주어진 주제에 관련해서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뱉어낼 수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질문 이 패널리스트들한테 질문이 있으신 분들 제가 적어주시라고 그랬는데 혹시 있으신 분들 우리 운영요원께 좀 질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좀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네 분 발표자분들께 추가적으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하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정말 굉장히 지금 환상적인 내용을 발표를 해주신 우리 홍완석 교수님께
이런 어떤 지정 전략적 환경 하에서 신북방 정책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좀 아이디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입니다. 제가 현답을 드리기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을 잠깐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영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신북방 정책의 대상은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입니다. 근데 30여 년 동안 대러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객관적으로 지난 30여 년의 정책 결과를 평가를 해보면 나름대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러시아, 한국과 북방 사이에 협력할 수 있는 협력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비해서는 그 성과가 부족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죠. 그래서 과연 무엇이 신북방 정책의 추동력을 약화시키는가, 탄력을 제거하는가라고 봤었을 때 다양한 수준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유가 많죠. 그런데 결국은 핵심은 두 가지의 구조적 문제가 남방 정책과는 다르게 한국의 북방 정책의 추진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첫째는 남북한 분단이라는 지적적 현실이죠. 여기에 이제 북핵 위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신북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북한이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통로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한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신북방 정책의 효율성은 상당히 반감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미러 간의 지jak적 경쟁 관계죠. 그런데 우리 한국이 한미 동맹적 위계 질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적 자율성을 갖고 대러 정책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외교력으로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했었을 때 저는 1차적으로는 일단 정권에 관계없이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 한반도 한국의 주도성이랄까요?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대북 포용 정책을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미국의 CEO나 기업인들이 군산복합체의 어떤 주인들이 북한에 진출하고 또 러시아에 진출하는 그런 기회를 늘려잡는 것. 거기에 한국이 좀 촉매 역할이나 윤활 역할을 한다면 조금은 변화된 모습으로 신북방 정책이 좀 더 유연하게 또 성과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이 딱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을 보니까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의 이 결렬 상황 속에서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협력이 필요한데 중로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좋은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중러 관계에 대해서 평소에 그래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는 우리 서동주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백 대사님이 말씀을 덧붙이시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시의성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러시아가 북핵 문제 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미 2012년 달에 2월 소위 러시아의 저널에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때 밝힌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북핵은 불용이다.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갖다가 지향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서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이거를 그러면 해나갈 수 있는 기제로서 육자회담 틀을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러시아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한러 관계, 양자 관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남북러 삼각 경협 또는
아까도 나왔지만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일본 간에 있어서의 환동해권에서의 소다자 협력, 뭐 이런 협력 틀도 아마 동시에 병행해 나가는 것이, 물론 뭐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 대사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이 하나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이번에 문 대통령의 그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지난 2006년에 합의했었던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번에는 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설정에 있어서 그 전략이 무엇이며 어느 방향으로 동반자인지에 대한 그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지금 여기에 우리 그 유라시아 과장께서 와 계시는데, 혹시 유라시아 과장께서 그 답변을 좀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그 어떤 성안 작업에 상당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하셨으니까, 지금 어떤 전략이며 어떤 방향으로 동반자인지 이게 좀 여쭙고 계시는데, 혹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저기. 네, 사실 직관적으로도 아마 여러분께서 좀 느끼셨을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번에 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우리가 4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인도, 인도네시아, UAE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째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번에 중앙아 순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북방 정책에 대한 그 중앙아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거고, 또 친북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라는 측면인데, 일단 수치로만 보더라도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 숫자가 이번 정상회담을 포함할 총 16회입니다. 수교 이후에. 그래서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또 인적 교류도 가장 많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우리가 특히나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신북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이 우리에게 가장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국가다. 라는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측면이라던가 뭐 어떤 관계의 측면이라던가, 이게 아주 정상급에서부터 기층까지 문화적인 측면이라던가 상당히 많이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만약에 예전에 우리가 했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양자 관계 중심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또 중앙화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같이 해 나가자라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뭐 전략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누군가와의 무슨 대립이라던가 이런 걸 염두에 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그거를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야말로 우리가 모든 국가들과, 유라시아 대륙의 국가들과 우호적이고 어떤 상생하는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기존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우즈베키스탄 하고만 하자는 게 결코 아니고, 사실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정도의 관계를 맺게 된다면은 다른 어떤 나라하고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관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시죠? 네. 뭐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시간이 이제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대요. 뭐 여러분이 그 개식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태호 차관께서 기조연설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신북방 신남방 정책은 상생의 외교 전략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외교적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작년 6월달에 있었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의 국빈 방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 3국 순방을 통해서 이 신북방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 기반이 저는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정상이라 생각이 되고, 단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그리고 또 꼭 추진해야 될 과제로 생각되는 것은 그 백주현 대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한러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이 한중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여러 어떤 합의 사항들 내지는 체결한 MOU들을 그 실천해 나가는 그런 노력, 그 노력을 그 견인하고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의 어떤 제도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마침 북방 경협위가 지금 구성이 돼 있어서 구성이 돼 있고, 또 이 대통령실 산하잖아요. 그래서 권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방 경협의 어떤 통합 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해서 이 마련한 이 그 신북방 신남방 정책 관련 정책 포럼이 우리의 어떤 이런 고민들을 담고서 또 향후의 정책 방향을 아마 제시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매우 성공적이면서도 성과 있는 이 정책 포럼이 되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를 이렇게 빛내주시고, 또 이 중요한 어떤 소중한 말씀에 경청을 해주시면서 또 질문도 해주신 여러분들의 그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표하면서 이분 그 발표 네 분께 좀 박수로 좀 감사함을 우리가 담아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세션은 이걸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로써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 정책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